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 자본 및 자본 유지 개념이죠.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자본 유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50페이지 보시면 이제 2번이 있어요. 자본 유지 개념과 이익의 결정이죠. 그러니까 자본 유지하고 이익의 개념이 됩니다. 이익의 개념. 그래서 가로 1번이 재무자본 유지예요. 그다음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51페이지를 가보시면 실물 자본 유지라는 개념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재무자본 유지는 다른 말로 화폐자본 유지.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바나나가 있다. 바나나가 있는데 내가 1,000원에 사다가 1,5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500원 남죠? 그럼 이익을 얼마로 할 거냐? 이 500원을 이걸 이익으로 하자. 이게 재무자본 유지예요. 다른 말로 화폐자본 유지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익이라고 하는 게 이 재무자본 유지라는 게 이게 회계학적 이익이고 회계학적 이익. 실물자본 유지는 뭐냐면 이거는 경제학적 이익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해서 바나나 값이 1,200원으로 지금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바나나를 사다가 팔고 1,5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500원 이익을 배당을 줄 수 있잖아요. 배당을 주고 나면 도로 1,000원이 남는데 이 1,000원을 가지고 바나나를 못 사요. 왜냐하면 현 시세 바나나는 1,200원이기 때문에 실물 자본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실물 자본 유지 개념하에서는 뭐냐면 얼마만 배당하라 300원만 이익으로 인식하고 300원만 배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이거는 경제학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은 이런 효과를 다 반영을 해야 되죠. 그거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죠. 제가 이제 왕십리 그쪽에 살아가지고 그래서 집이 얼마였냐면 집이 2천만 원 정도 했어요. 집 한 채 값이. 근데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군대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 집이 이때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 집이 2억 원이 됐어요. 집은 더 낡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가 뛴 거죠.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때 이제 저 있고 제 남동생 있는데 같이 이제 학교 막 등교 왔다 갔다 하니까 아버지가 100원을 주셨어요. 100원 왜 주셨냐면 하교할 때 이제 학교 정문 옆에 핫도그 집이 있었어요. 핫도그 50원. 2명 먹어야 돼. 그럼 100원. 지금 핫도그가 이게 100원일 리가 없죠. 50원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1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화폐 가치가 이제 달라진 거죠. 그게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해서. 그래서 실물 자본 유지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을 반영한 이익을 이야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50페이지 가보세요. 50페이지 보시면 제목 자체가 자본 및 자본 유지 개념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익이 얼마로 측정되냐에 따라서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을 줄 거니까 실물 자본이 유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0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1번 재무자본 유지는 뭐냐? 현재 우리가 쓰는 회계예요. 이렇게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재무자본 유지 개념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동안 소유주에게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말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 금액이 기초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화폐 금액으로 내가 1,000원 주고 샀는데 1,500원 받고 팔았잖아요. 그럼 이익은 얼마다? 500원. 이런 개념이 바로 재무자본 유지 개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51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보면 또 이런 것도 나와요. 50페이지 하단 보시면 재무자본 유지는 명목 화폐 단위 또는 불변 구매력 단위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재무자본 유지 개념하에서 하나 더 있는 게 불변 구매력 단위가 있습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근데 뒤에 또 나와요. 자, 불변 구매력 단위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뭐냐면 이게 인플레이션 효과만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51페이지 좀 더 볼게요. 51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불변 구매력 단위가 있어요. 이것도 좀 이제 부연 설명드리고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얘하고 얘를 비교한다고요. 회계학적 이익, 경제학적 이익 양쪽을 비교한다. 그래서 51페이지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의 이익은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기업의 기말 실물 생산 능력이나 조업 능력이 기초 실물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실물 자원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바나나 한 개였었잖아요. 그럼 기말에도 바나나 한 개를 가지고 얘기하자. 이렇게. 그래서 실물 생산 능력이 기초에 바나나 한 개였었다. 이렇게. 그게 얼마였었냐면은 1,000원짜리였습니다. 그죠? 근데 기말에는 얼마가 돼야 돼요? 1,200원이 바나나 한 개죠? 그러면 1,200원을 초과한 거. 그걸 이익으로 보자. 이익은 얼마가 된다? 300원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실물 자본 유지고 시험 문제 중요한 거는 가로 2번에 한 10번째 줄 내려가 보세요.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로 해야 된다. 이걸 하려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현행 원가로 하셔야 돼요. 현행 원가 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여기다가 역사적 원가하면 틀려요. 현행 원가 기준에 따라서 측정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 쓴다? 현행 원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51페이지 제일 끝에 가보겠습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끝에서 네 번째 줄. 자본을 실물 생산 능력으로 정의한 실물 자본 유지 개념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중 미쳐보세요. 실물 생산 능력의 증가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다음이 또 우리 시험 문제예요.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 변동은 해당 기업의 실물 생산 능력에 대한 측정치의 변동으로 간주돼서 이익이 아니, 거기 핵심이 그거예요. 수익 비용할 때 그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일부인 자본 유지 조정으로 측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1,000원짜리가 1,200원 됐으면 요 200원을 뭘로 할 거냐 그랬듯이 이게 사실은 뭐냐? 평가 이익의 개념이라고요. 이게.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요 200원은 뭘로 한다? 자본 유지 조정으로 한다. 어디서? 실물 자본 유지 개념하에서 이거를 자본 유지 조정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자본 유지 조정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아까 했었죠. 6절 제일 끝에 가서 가로 7번 했었습니다. 그때 이런 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자산의 재평가 이런 것들이죠. 얘는 수익 비용 정의에 부합한다. 그런데 IS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앞에가 뭐냐면 특정 자본 유지 개념. 그 자본 유지가 뭐 실물 자본 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1,000원짜리 1,000원 주고 샀지만 연도 말에 이제 얼마냐면 1,200원이 됐어요. 그러면 200원만큼 분명히 평가이익이 있다고요. 하지만 걔에 대해서는 뭘로 한다? 자본 유지 조정으로 한다. 자본 유지 조정으로 보고해야 된다. 자본 유지 조정으로 보고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51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2번에 한 11번째 줄 가시면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원가 기준에 따라 한다. 그거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51페이지 끝에 네 번째 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자본을 실물 생산 능력으로 정의한 실물 자본 유지 개념하에서는 이익은 해당 기간 중 실물 생산 능력의 증가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자산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 변동은 해당 기업의 실물 생산 능력에 대한 측정치의 변동으로 간주돼서 이익이 아니라 뭘로 한다? 자본의 일부인 자본 유지 조정으로 처리되죠. 여기 부분을 좀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51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8번째 줄입니다. 만일 재무자본 유지 개념, 이쪽에 재무자본 유지 개념이 불변 구매력 단위로 정의된다. 아까 얘기했었죠. 불변 구매력 단위로 정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불변 구매력 단위로 정의가 된다면 이익은 해당 기간 중 투자된 구매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일반 물가 수준에 따른 가격 상승을 초과하는 자산 가격의 증가 부분만이 이익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다른 물가 수준은 10%가 증가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연초 대비 1,000원짜리는 얼마냐면 1,100원이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1,100원에서 1,100원을 초과한 거. 이익은 얼마가 돼야 돼요? 400원이 돼야 된다. 이익은 400원이 돼야 된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다 써보면 이거예요. 내가 1,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1,500원이 됐잖아요. 그럼 이익은 500원이다. 이게 화폐 자본 유지예요. 근데 이 화폐 자본 유지에서 불변 구매력 단위로 정의가 된다면 현재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10%면 1,100원을 초과하는 400원만큼이 이게 불변 구매력 단위란 말이에요. 근데 실물 자본 유지라면 현행 원가가 얼마예요? 1,200원이라고요. 그러면 이익은 얼마로 정의된다? 300원으로 정의돼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쪽은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 회계하는 건 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 이론 문제로.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논문을 쓰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논문을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게 그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냥 뭐냐면 세상이 이 세상이니까 요것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거의 크게 나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재무자본 유지하고 실물자본 유지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불변 구매력 단위로 정의된다. 이익이 얼마냐? 400원.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율을 줘요.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은 10%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물가, 이 바나나는 얼마? 20%가 증가됐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자본 유지라면 이익은 얼마가 된다? 300원이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등장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일단 그 정도만 보세요. 자, 그다음에 그 문제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앞에 뭐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처음이니까 이렇게 좀 하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할 거예요. 나오는 것만. 그래서 먼저 52페이지 가보시면 우리 관세사 기출문제 하나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구조와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사실은 어디 나오냐면 뒤에 재무제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2장에 가서 재무제표를 배우면 그 장에서 나와요. 근데 일단은 꼭 중요한 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2012년도에 기출 문제가 되고요. 2012년도 기출 문제가 돼요. 그리고 시험 문구만 좀 보겠습니다. 뭐냐면 답은 2번이 옳지 않은 거. 답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특별 손익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손익계산서 우리 IS를 배울 건데요. 이렇게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특별 손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특별 손익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석으로도 공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 손익은 본문에도 특별 손익이 없고 주석으로도 없습니다. 15년 전쯤에는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은 자산 수증 이익이라든가 채무 면제 이런 게 있었어요. 보험 차익 이런 거 불나거나 이렇게 하면 근데 이런 거 다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자산 수증이익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특별 손익으로 분류했었는데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번이 돼요. 2번. 근데 뒤에 가서 우리가 또 배울 겁니다. 뒤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나중에 우리 객관식에서도 할 거고. 자, 일단 53페이지 가보세요. 현재 장에서 나왔던 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리게 서술된 게 뭐냐? 답은 4번이죠. 얘는 뭐냐면 우리 기준하고 개념체계가 있어요. 충돌하면 어떻게 되냐? 둘이 일치하지 않으면 기준이 우선한다죠. 답은 4번입니다. 개념체계가 기준에 우선한다가 아니고 우선하지 않는다. 기준이 우선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2011년도에도 나오고 2012년 나왔어요. 특별손익 있어 없어요? 특별손익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지 몰라도 되는데 그 문장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기출문제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서부터인데 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죠. 자, 질적 특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근본적 질적 특성 있죠. 다 외우고 있죠. 자, 우리 목적 적합성하고 뭐가 있었죠? 충실한 표현이죠. 충실한 표현. 나머지도 좀 더 써볼까요? 목적 적합성은 다시 셋으로 분류된다. 그게 뭐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리고 중요성.
충실한 표현은 뭐죠? 완전한 서술, 여긴 중립적 서술, 그리고 오류 없는 서술이다.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우리 보강적 질적 특성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다 외우고 있죠. 이해 가능성 막 술술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3번의 답은 2번. 4번 지문 봐보세요. 목적 적합성의 하위 속성,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리고 중요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또는 4번 문제 보세요. 54페이지 4번.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때 회계되는 생각되는 질적 특성이 뭐냐? 이게 바로 목적 적합성. 건물 평가하는 거 있죠? 이렇게 역사적 원가보다는 현행 원가 등이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니까 시세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실손보험처럼 이렇게 그런 게 다 뭐가 된다? 목적 적합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죠.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게 2010년도 건데 거기 보시면 2번 질문 봐보세요.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 된다. 그런 뜻이고 1번 질문. 개념체계와 기준이 상충되는 경우 뭐가 우선한다? 기준이 우선한다요. 기준이 개념체계보다 우선한다. 이런 뜻이고 답은 3번인데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활동 의도가 있으면 계속 기업을 가져간 기준을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또 옆에다 써보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할 의도가 있으면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것도 틀렸어. 작성을 해요. 근데 계속 기업을 가정한 기준을 쓰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나와 있죠. 봐보세요. 실물자본 유지 개념하에서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 변동은 뭘로 한다? 자본 유지 조정 처리한다. 언제? 실물자본 유지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장 하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6번 문제 봐보세요. 보강적 질적 특성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보강적 질적 특성. 그래서 거기 보면 검증 가능성 있고요. 적시성 있고요. 비교 가능성 있고 이해 가능성 있죠. 답은 뭐예요? 1번. 중요성은 뭐가 됩니까? 여기 있죠.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다. 근본적 질적 특성과 관련돼 있다. 6번의 답은 뭐가 된다? 1번이 된다. 이런 뜻이고. 자, 7번 별표 치시고 뭐라 나왔냐? 근본적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게 뭐냐? 먼저 1번. 목적 적합성의 뜻이 뭐예요? 관련성이라고 했죠.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적 적합한 재무 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번 재무정보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둘 다 있으면 이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고요. 거기 중요한 예측가치 확인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 정보는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재무보고서는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인데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한 현상을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답은 5번이에요.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 지으며 표시하면 이해 가능하게 된다. 얘는 뭐예요? 보강적 질적 특성. 여기 있죠. 이해 가능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우리가 기본서 하고 있잖아요. 기본서. 기본서는 왜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객관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객관식 할 때 다시 또 내용을 다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말귀, 흐름만 알 정도면 돼요. 흐름만 알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 문제 등은 제가 기본적으로 제시하니까 그 내용만 좀 잘 숙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